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우려했던 상황이 펼쳐지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는지요? 일단은 피하고 보자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미중 무역전쟁이 걱정했던 바로 치닫으면서 투자 심리를 빠르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가 잠든 사이에 지구 반대편의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는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측은 조만간 이 관세 부과를 시행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빠르게 전략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지금 바로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합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주식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역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오늘장 하락 출발을 했지만 빠르게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0.1%대 하락을 하면서 2,3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요, 어제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금융투자 주체를 필두로 매도세가 거셉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오름폭입니다. 0.16% 상승하고 있는데요. 83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 동향을 한번 보시면 코스닥에서는요, 외국인이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72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은 52억 원 정도 매수 중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각종 상품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요, 0.44% 하락하면서 7,432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S&P 500 지수도 역시 내리고 있는데요. 0.34%대 하락하면서 2,886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역시 미중 무역 전쟁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재는 0.1%대 상승 중입니다. 이어서 골드 시세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수요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1,198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크루드오일은요, 68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1%가 넘는 하락이었는데요. 1.11% 하락하면서 2,651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대로 상해 종합지수가 무너지는 것인지 저희 중국 코너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지수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제장 많이 내렸는데요. 1.3%대 하락하면서 26,932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기준의 시세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장에서는요, 대부분의 코인들이 약보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0.1%대 하락하면서 718만 4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함께 시세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약보합인 코인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비트코인 캐시만이 0.35%대 강세입니다. 이번에는 거래량 순위별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요, 이오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2위에는 이더리움이 올라와 있는데요. 5위에 또 새로운 코인이 올라왔습니다. 블록티스라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이벤트 플랫폼의 코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세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최윤 캐스터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최희원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먼저 함께 체크해보고 가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현재 트럼프가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관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는데요.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미국의 장단기 금리채 축소의 경기 침체 전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신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나온 기사를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현재 이 기사에서 설명을 하는 것은 트럼프가 중국산 2천억 달러의 현재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현재 이야기를 하기로는 이 부과되는 시점은 24일부터라고 하는데요. 슈퍼 301조를 적용해서 이번 해까지는 현재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1월 1일부터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이 우려감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저해와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관급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워치에 나온 기사입니다. 현재 이 제목 보시면요. 일드 커브가 평탄화되고 있다. 경기 침체일 전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드 커브라는 것은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이를 의미를 하는 것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점점 더 이 차이가 축소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현재 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상 장기 금리의 경우에는 단기 금리보다 높은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축소되는 것은 경기 침체 전조가 아니냐, 이런 현재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이 전문가들과 함께 이러한 경제 이슈들 모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 또 자세하게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저 양세동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함께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전쟁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다소 오해가 있으실 텐데, 지금 미중 무역에 대해서 2차 관세가 진행 중이라고 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미 1차를 이제 올해 7월이죠. 7월 중순에 이제 1차 관세에 대한 부분이 이미 진행이 되었고, 지금 진행하는 건 추가라는 관세 부분이죠. 제목에서 나왔다시피 이미 다수의 투자자들 관점에서 미중 무역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강해진 여건이에요. 현재 상황 자체가 그 미중 무역이 앞으로 뭐 엄청나게 막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 해갖고 지금 미국 증시가 폭락하거나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좀 염두하고 싶어요. 지금 올해 들어서 미중 무역에 이제 충돌하고 나서 유동성이 굉장히 굉장히 확대됐었는데, 미국 증시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두드러지게 화면에 보시면은 유동성이 굉장히 확보된 장이 나오고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이번 2차 관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추가라는 점. 이 점 자체는 단순히 지금 상황에서 조정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시황밖에 안 된다. 이 부분을 좀 시사하고 싶어요. 전일 이제 추가 관세에 대한 시기가 이제 다가오죠. 24일, 25일 이때부터 진행이 되는데 조정 장세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고가에 대한 갱신 가능성도 굉장히 크게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근거가 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두 번째 뉴스를 조금 주목을 해왔어요. 두 번째 뉴스를 좀 같이 보시면서 이거에 대한 근거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내성이 강해졌다라고 보시는 건데요. 그러면 바로 다음 이슈와 함께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장단기 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이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먼저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일단은 장단기 금리에 대한 부분은 쉽게 사용하는 지표는 아니에요. 원래 이제 자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지표는 아닌데, 이게 경기 침체 전후에 사용하는 지표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수익률 커브도 역전 현상이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10년물 있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10년물 수익률, 그리고 2년물 수익률, 이게 뒤집혀지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제로 영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구간에서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작이 돼요, 보통.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지표 같은 경우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아직 제가 조금 엄두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10년물 채권과 2년물 채권의 스프레드 차이입니다. 보시면은. 보통 이제 2007년에 보시면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제로 영역에 일단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로 영역에 이제 2년물 채권이 10년물 채권 수익률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시, 그때부터 이제 침체가 가능성이 굉장히 엿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은 2년물 채권과 10년물 채권에 아직 역전 현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냐면은,
추가적인 거품이 지금 아직은 더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황 자체가 이제 관세 직전이고 하니 조정 장세가 좀 열리는 것 뿐이지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변곡이다. 앞으로 매도로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날짜로 보면은 지금 현 시간이죠. 현 시간부로 보면은 0.207, 0.207포인트네요. 0.207포인트가 지금 스프레드 차이인데, 이게 지금 제로 영역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품이 발생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주목해야 되고, 10년물 채권, 2년물 채권이 역전 현상이 이루어지더라도 거품은 추가적으로 좀 더 발생을 하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변곡이 오거나 이런 현상 자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을 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차트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지지 라인 자체가 일단 7330이에요. 7330. 이 라인이죠. 잠시만요. 자, 이 라인을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네. 730. 나스닥 기준으로 7300.00입니다. 네. 이 라인까지는 조금 이제 하방으로 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시사가 된다. 이 부분을 염두하셔야 되고, 당분간은 랠리 혹은 하락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시황 자체가 어쨌든 관세를 부과하기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멘토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기본적으로 10년물 채권 금리가 2년물 채권 금리보다 높은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이제 단기 수익률과 장기 수익률의 어떻게 보면은 그 채권 현상이겠죠. 당연한 수순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 채권의 수익률이라는 거는 2년이 지나면 만기가 오는 거예요. 만기 뒤에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이건데, 어떻게 보면 더 이제 만기가 짧을수록 수익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상황 자체가. 왜냐면 10년물 만기라는 건 10년 뒤에 이 정도의 수익률이 확보가 된다. 2년 뒤에 이 정도의 수익률이 확보가 된다. 그럼 연수가 길어질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좀 더 확보돼야 되는 게 어떻게 당연한 경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만기가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채권을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형평성을 부과하는 거죠. 맞나요?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10년물은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에 금리가 높고 반대로 가격은 좀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슈를 모두 짚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안정적이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랠리가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지만 그래도 오늘 저희가 짚어본 이슈 두 가지가 모두 좀 부정적이고 안심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매매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매를 조금 지금 부분은 이제 매도적 전략을 좀 구사를 해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라인이 올 때까지 매매를 하지 말자는 주의예요. 네, 왜냐면은 장기에 대한 이제 포지션도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랠리가 나오는지 현상을 기조를 띄고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제가 지난 7월 이제 초반이었죠. 7월 초반에 이제 1차 관세를 부과할 때도 여러분들 이제 관세를 부과할 때 1차 관세를 부과하는데 매수장이 열렸어요. 상황 자체가. 이 사람들이 의아할 거예요. 이미 예정돼 있는 시황 자체라든가 발생 조건이 마련된 시황 자체는요, 반대 매매가 많이 이루어져요. 그 전에 이미 매도장에 대한 뷰가 다 끝난 거예요. 시황 반영이 다 여기서 끝났다. 1차 관세에 대한 부분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24일 전에 1차 관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2차 관세 진행하는 24일 날 그 이후부터 이제 매수 전략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이 지지를 받고 60분봉에서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스팬이 넘어가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지라인 7300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 추세대를 인근으로 기점으로 봤을 때 오늘 당일 기점 자체가 중요한 라인 자체가 이 기준선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미 1차에 대한 관세가 부과하기, 2차에 대한 관세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이 지지가 풀리면서 여기서부터 매도적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시사한 부분이 있었고, 저는 이제 매도장이 그렇게 열린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24일 전까지는 매도에 대한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60분봉 스팬 기준으로 중요한 기준선 자리라든가 스팬 자리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매매하는 게 굉장히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24일 전후로 좀 매매를 나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좀 풀이하자면은 24일 전에 관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열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있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지수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지수 자체는. 왜 그러냐면은 기준선 자리값이 계속적으로 지지를 옮기기 때문에 지금은 큰 지지밖에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300.00 이 포인트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전후로 해갖고 기준선 위치값에서 매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은 유리하게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대로 보시면은 7470.00이에요. 7470.00. 하지만 기준선 값은 항상적으로 변화를 한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랠리가 가능하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 구체적인 지수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P랑 나스닥은 사실 이제 미 증시인데 크게 차이가 없어요. 네, 크게 차이가 없고 지금 나스닥을 좀 더 활용하는 이유는 일목균형표에 좀 더 적용이 잘 되기 위함이고 포지션 선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기 위함이에요. 근데 나스닥 지수는 제가 이제 종목 선정에 있어서 기준 추세대 가지고만 좀 적용을 하는 케이스인데 굉장히 이제 일목균형표 적용이라든가 어려운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S&P보다는 나스닥 위주로 제가 차트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상황 자체를.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잠시만요. 화면이 잠시 깨지는데 S&P는 제가 지금 차트를 확인을 못하는데 좀 조정을 한 다음에 추후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관세라는 점은 S&P랑 나스닥랑 동시에 움직여요. 상황 자체가. 동일시하게 동일선상으로 보는 게 맞는 거고 같은 매도적 접근이라면 S&P도 매도적 접근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24일 전후로 조금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게 보고 있어요. 24일 전에는 매도적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다는 거고 7300.00 라인이 오기 전까지는 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드에 대한 지수를 좀 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멘토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골드가 최근에 수요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성이 생겼기 때문인가요? 최근에 2,200달러까지 위로 올라올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네? 골드는 지금 매매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청자분들이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주 목요일날 이제 인플레이션 지수를 조금 확인을 해야 돼요. 인플레이션 지수가,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0.2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하실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미중 관세라든가 그런 거를 부과해버리면 안 돼요, 이제. 요거는 단순히 달러의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최근 이제 유로존이라든가, 이제 미국 내에서 있는 통화정책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데 앞으로 달러 장세가 굉장히 어렵고 아직까지는 이제 추가적인 매수장이 이런 식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회의 전후로 좀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 0.2포인트가 떨어졌다는 건 달러가 매도 장세로 열릴 수 있다는 조건이다. 그러면 골드는 올라갈 수 있다는 조건인데 그 바로 당일날 이제 유로존 내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금리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금리 인상에 대해 유로존에도 희박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유로도 매도인데 골드도 매도 인상이 놓이면서 다시 한 번 더 박스 랠리에 대한 장세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가 좀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냐 이 부분을 좀 시사하고 싶은데 그 포인트 자체는 이제 24일, 25일날 FOMC 회의 기준으로 좀 봐야겠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미중 관세도 24일날 놓여져 있고 FOMC 회의도 25일날 놓여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맞물린 만큼 굉장히 장세가 모든 장세가 굉장하게 지폭이 클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게 추세장으로 앞으로 매수로 놓이겠다 이런 포인트 자체는 지금 보기 힘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그러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 장세 자체가 매수랑 매도의 파동으로 박스권 내에서 과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세로 매수로 나아갈 가능성 자체는 FOMC 회의인 25일 새벽 3시에 그때부터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시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요, 우리 멘토님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합니다. 어제장 상하이 종합지수는요, 전날 대비 1.1%대 떨어지면서 2,651선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는 종가 기준으로 해서 2014년 11월 이후 최저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없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미국의 대규모 대중 추가 관세의 초길기에 들어가면서 중국 역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고위층에서는 대미 수출을 끊는 강경 방안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지 단 하루 만에 주가가 2배나 급등한 중국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초터우타오라는 기업인데요. 초터우타오는 어떤 기업이고 상장 첫날부터 어떤 기록을 세웠는지 두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살펴봅니다. 네,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장 역시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2,700선 위로 잘 못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상해 종합 한번 보시면은 상해 종합이 상당히 안 좋죠. 안 좋은데 1% 넘게 급락을 했는데 일단 뭐 간단합니다. 무역 관세부가 물론 10%로 다운시키긴 했습니다. 25%가 아닌 10%로 다운시키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래도 무역 전쟁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깊은 거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중국 증시에 좀 표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해 종합 차트 제가 보고 있는데요. 상해 종합 차트 월봉으로 보시면은 월봉에서 주요한 라인이 바로 2,695, 거의 2,700이라고 보시면 돼요. 2,70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700선이 결국은 이제 무너진 상황인데 계속 무너졌다 올라왔다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깬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지지라인은 그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이 다음 지지라인은 2,400까지는 자유낙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중국 정부 역시 마찬가지로도 상당히 2,700선에 대해서 좀 조바심을 좀 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제 상해 종합에서 어제 이제 43조 원이나 우리나라 돈으로 43조 원이나 되는 깜짝 동수록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한다는 그 정책을 발표했어요.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역전쟁 때문에 결국은 1%넘게 밀렸거든요. 지금 보시면 가구, 가전, 비철금속, 환경보호, 바이오제약 뭐 전부 다 밀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 이제 중앙은행 인민은행이죠. 인민은행이 이제 43조 원이 넘는 이동수 공급을 진행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투자 심리가 이제 결국은 뭐 돌아서는 쪽이 약간 약부되는 것 같고요. 금리 수준도 한 3.3%로 같은 금리 수준에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라는 그 MLF라는 데서 2,650억 위안을 시중에 공급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밀렸다는 부분이 좀 더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월봉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무역전쟁이 오늘 방금 발표가 됐죠. 방금 미국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는데 이 발표된 부분 뭐 10%로 이제 완전히 이제 확정을 해서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과연 오늘 상해 종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가장 좀 중요한 그런 모습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중국 증시의 마감이 어떻게 끝날지 저희와 함께 또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중국이 이제 결국은 강행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이제 결국 이제 무역전쟁 추가 관세를 강행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밀리면 여기서 안 된다.
아예 그냥 강경하게 나가자고 하는 게 강대강으로 나가자는 게 중국에서 지금 원래 이제 적당히 타협을 하자 쪽이 좀 더 우세했는데 최근에 이제 강경하게 나가자는 쪽이 이제 좀 더 많아지고 있고요. 미국도 고통을 맛봐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아주 원색적인 비난도 지금 하고 있고요. 대미 강경론이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도 서서히 현재 무역전쟁에서 강경책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제 방금 전이죠. 아까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역전쟁 관련해서 2,000달러 추가관세를 부과하는데 10%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만약에 여기서 중국이 반발하면 추가로 2,270억 달러의 추가관세를 또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협박이죠. 협박을 한 상태인데, 사실 중국에서 내부에서 이미 이럴 거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6일 날 중국의 전 재무장관 출신이죠. 러우지에이 이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외사위원회 주임이면 우리나라의 장관급이거든요. 베이징에서 열린 이제 발전고위층 포럼에서 중국이 미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수출 규제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미국에 좀 타격을 받아야 된다. 미국도 핵심 중간재하고 원자재 부품 수출을 중단하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수출을 아예 안 해버리자. 미국에다가 이제 그러면 미국이 기업들이 중간재를 이제 다른 쪽으로 노선을 바꿔서 찾으려고 하면 쉽게 못 찾을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러우 주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을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자기가 발언한 거는 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 아니라고는 밝혔습니다만은 사실상 정협에서 외무 최고 책임자이고 전직 이제 재무장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이 하고 싶은 말을 러우 주임이 직접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중국의 강경책은 미국의 기업들에게 상당한 좀 타격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27일에서 28일에 예정되어 있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미국이 혹시 협상에 대한 제기한 부분을 중국이 거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예 회의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건이고 뭐고 이제 아예 안 갈 가능성이 있는데 거부 가능성이 조금 높은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에 얼마나 이제 중국 내부에서 의견이 모아서 다시 협상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올지는 이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거부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미국의 이제 2천억 달러 추가관세에 대해서 공식화되면 27일, 28일에 이제 스티브 무누신 장관하고 유로 부총리하고 무역협상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당초에 미국도 이 협상으로 해서 추가관세를 조금 미뤘습니다. 이 협상을 보고 할까? 아니면 그냥 좀 이따가 할까라고 고민을 했다가 이제 결국은 발표했는데, 지금 이제 더 이상 연기를 하기 힘든 상황이 이제 내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중간선거 11월 6일날 중간선거 앞두고 있는데,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지지율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 결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많이 고려한 것 같고요. 뉴욕 같은 경우는 중국 시진핑의 이제 경제 부분 책사인데, 무역전쟁에서 계속 이제 뉴욕 부총리가 자기가 협상 결렬시키고 싶어서 결렬한 건 아닐 거고요. 다만 이제 좀, 계속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한번 실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얘기도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계속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뉴어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미국도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원래는 경제 부분 리커창이 있고 리커창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리커창 라인이 이제 중국 공산당 계파 중에는 공청당이거든요. 공청당이라고 이제 전 주석이죠. 후진타오 전 주석의 계파인데 이쪽에 리커창 쪽에서 이제 뭔가 얘기를 하면 그때 좀 협상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움직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타자당에 있는 이 유어의 실각을 좀 노리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전쟁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계속되면서 중국이 계속 강경책을 갈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시진핑 주석의 이제 사진, 원래는 중국이 국가 주석에 대한 사진을 걸는 부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택동하고 등소평 이후에는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 때 이제 자기 사진을 걸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권력이 세다라는 건데
그런 권력이 세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어떤 여자 중년의 여자분이 시진핑 주석의 사진에다가 뭐 이렇게 뭐 개날 던진다든지 뭐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평가도 좀 떨어지고 있어서 중국 내부에서 내부 결속을 완전히 한번 다지느냐 아니면 미국하고 좀 그래도 유하게 협상을 좀 가보느냐라는 부분의 선택의 중요한 기로에 지금 서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보기가 발표했습니다만 이 발표한 게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닙니다. 시행되는 건 다 어제도 얘기드렸지만 10월 중순 이후가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도 어느 정도 좀 시간은 좀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미중 관계에서 정책을 마련하는데도 중국 내 정치 상황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설명부터 들어볼게요. 네, 요즘에 중국 증시에 상장하면 잘 안 올라가죠, 주가가. 그래서 중국 증시 상장 잘 안 하려고 하고요. 홍콩에도 상장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스닥으로 많이 가는데,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취토우타오. 제가 발음이 좀 좋진 않은데, 일단 이 기업이 현재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모바일 컨텐츠 플랫폼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2년 3개월밖에 안 됐어요. 회사가 만들어진 지.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화닷컴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고요. 시총 자체가. 그리고 인민망, 텐센트, 샤오미 등 대규모 IT 기업들이 많이 투자한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중국 증시가요, 반등의 기미를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요. 이 중국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상장 첫날부터 각종 기록을 쏟아냈다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 다코스라고 하는 이게 핀도더 우리가 따지면은 뭐 쿠땡 뭐 그런 회사들 뭐 그런 회사랑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핀도더가 있고 전기차 기업에는 니오라는 기업이 최근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 두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모바일 컨텐츠 플랫폼 회사인 치토우차오가 이제 상장을 했고요. 상장 첫날에 주가가 120%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2배를 간 거죠. 올해 미국 증시에서 500만 달러 이상의 IPO 중에 첫 거래일에 최다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이 바로 이 치토우타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시가총액이 약 300억 위안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 포털로 유명한 신화닷컴, 이제 한국의 한문명으로 하면 신랑이라고 합니다. 신랑. 신부 신랑, 할 때 신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화닷컴하고 시총이 좀 비슷한 상황이다. 뉴스포털하고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16년에 설립한 이제 치토우타오는 불과 2년 3개월 만에 이제 빠르게 고속 성장하면서 나스닥에 현재 상장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첫 타오타오가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2010년 6월에 이제 치토우타오가 이제 설립됐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미디어와 이제 프리랜서 기자들이 작성한 이제 기사하고 숏비디오, 그러니까 짧은 영상 가지고 이제 서비스하는 모바일 종합 컨텐츠 어플, 한마디로 그냥 포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털인데 모바일 전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고객 수요를 고려해서 각종 이제 가십거리하고 엔터테인먼트, 유머, 건강 관련 컨텐츠가 주로 핵심이고요. 대도시에는 이제 주로 이런 걸 많이 안 봤는데 지금은 이제 대도시가 많이 퍼졌습니다만은 3선, 4선 중소도시에 집중적으로 공략해가지고 성공을 거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에도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4선 도시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하이, 베이징, 이런 충칭 이런 데는 다 1, 2선 도시고요. 3, 4선 중소도시를 공략한 거죠. 고객 1인당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이 55분으로 대다수 앱 사용 시간을 상회하고 있고요. 1억 8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유저만 6,200만 명. 중국은 어마어마합니다, 스케일이. 자, 그리고 다수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그러니까 기사를 올리거나 프리랜서 기자에 뭔가 좋은 걸 올리면 거기에다가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물론 적자 형태인데, 현재는 적자 형태인데 중국 IT 기업도 요즘에 좀 많이 부진하거든요. 부진한데 이제 인민망, 그러니까 펑파이 뉴스, 상해에서 되게 유명한 뉴스입니다. 펑파이 뉴스라는 뉴스가 있고요. 인민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 인민일보 기관지죠. 인민일보에서 이제 인터넷판, 모바일판으로 나온 게 이제 인민망이고요. 여기 텐센트 그리고 샤오미, 진닷컴이 이 치토우타오에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행보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또 랠리를 이어가는 종목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품어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장 또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예전에 중국 망과 왕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최근 왕커가 그 이슈가 하나 또 있어가지고요. 그 이슈를 소개해드리면서 대응 전략을 같이 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차원에서 중국 망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중국 망가. 왕커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아는데 중국 망가라면 잘 모르죠. 과자 이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망가는 과자 이름 아니고요. 부동산 회사입니다. 022022202 코드보드 022202이고요.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왕커라고 알고 있고요. 중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개발 업체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핫하고, 우리나라 부동산이 왜 덜 오르는 거예요? 중국이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은 사실 세 발의 피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9월 11일에 이제 왕커의 2대 주주, 바우넝이 이제 지분 매각을 원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우넝 같은 경우는 2015년에 M&A 한다고 왕커를 사겠다고 본인이 하면서 공격적으로 M&A로 지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망가 왕커에 대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는데 이때 이제 중국 정부가 M&A 규제를 좀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 관련해서도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M&A에 결국은 이제 실패를 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분은 매각을 했는데 지분 매각하면서 이제 지금 사실 2017년에 심천의 지방정부죠. 산하 구구기업인 심천메트로가 이제 왕커의 1대 주주가 되고 다시 바우넝이 2대 주주가 됐는데 2대 주주인 바우넝이 이제 계속 지분 매각을 하면서 사실상 주가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지금 이렇게 쭉 흘러내렸어요. 사실 무역전쟁과 관련 없이 이 왕커는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이유는 이제 지분 매각 이슈 때문에 이제 흘러내렸는데 지금 이제 9월 11일 날 지분 매각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면서 이 지분 매각 이슈 완전히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전쟁 여파를 좀 덜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공략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 매수가를 27 홍콩 달러로 정했는데 현재 지금 27 홍콩 달러면은 지금 25.3년형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면 돌파하면 그때 들어가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 돌파하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지금 매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 주신 매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 라인이죠. 이 라인 매수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제 더 신규로 매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도 보시기 때문에 27 위안은 홍콩 달러 돌파하면 매수해 보시고 손절가는 24.500 라인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2.450 라인,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38.800 홍콩 달러를 잡아주시면은 중국망가 왕커에 대해서 좋은 대응이 되지 않을까. 무역전쟁에서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 이 과자 기업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 중국 망과는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대표적인 부동산 개발 업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중국 망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합니다. 어제 비트코인은요, 업비트 일봉 기준으로 장대 양봉 마감, 음봉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는 718만 8천 원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 시세와 관련 없이 관련 투자들은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트레이딩 마이닝 모델로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F코인이 추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새로운 모델 도입으로 주목을 받던 F코인이 추락하는 원인과 트레이딩 마이닝 모델과 관련한 국내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블록체인 사업 내 토큰 경제 설계자라는 직업이 새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토큰 경제 설계자란 어떤 직업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서른지 멘토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가요? 네, 트레이딩 마이닝 모델로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던 F코인이 결국 가라앉고 있습니다. 채굴형 거래소가 지니는 구조적 한계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인데요. F코인의 성공을 본따 트레이딩 마이닝 모델을 답습한 미투 거래소들 역시 이 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트레이딩 마이닝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들어보고요. 이 트레이딩 마이닝 효과가 F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마이닝 거래소 방식은 지난 5월 출범한 중국의 거래소 F코인이 시초입니다. 투자자가 암호화폐를 거래하면서 내야 하는 수수료 중 일부를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토큰으로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게 특징입니다. 결국 거래를 하면 거래소 토큰을 얻을 수 있어 트레이딩 마이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래소는 자체 토큰 보유자에게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의 80에서 100%를 배당해 주기도 합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거래 수수료를 돌려받고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까지 배분받을 수 있게 됩니다. F코인이 이 같은 모델을 들고 나오면서 시장은 곧장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7월 7일 당시 F코인은 4시간 거래량만 79억 9,597만 달러, 하나로 약 8조 9천억 원을 기록하며 바이낸스, OKX의 거래량을 8배가량 차이로 압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F코인은 지난 8월 14일 이후 자체 토큰인 FT의 발행을 중단하고 시장에 풀린 FT를 바이백해 소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7일 F코인이 발행한 토큰인 FT의 가격은 지난달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86%가량 떨어졌으며 거래량 또한 최고 대비 96% 하락한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F코인 모델은요, 출범 시기 때부터 좀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F코인의 모델은 출범 당시부터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모델이라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자체 토큰 가격의 상승세가 유지돼야 이용자들이 남아있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토큰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토큰 보유자가 기대할 수 있는 수수료 수익이 떨어져 토큰을 가지고 있을 매력을 잃게 됩니다. 그동안 FT의 가격은 거래소 측의 수수료 수익 배당금을 지급한 직후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반복해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이용자가 줄면서 FT의 채굴량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거래량의 감소는 분배할 수수료 수익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점점 F코인을 떠나게 됐는데요. 한때 9조 원에 달하는 일거래액은 현재 1,000억 원 정도로 90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FT의 가격은 유지될 수 없는 변형된 피라미드 판매 모델이었기에 한 차례의 폭등과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폭락을 연출하며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피라미드 방식으로 코인을 판매하면 범죄 행위로 취급을 받지만 변형된 형태로 눈속임을 하면 혁신으로 포장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현혹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국내에서 F코인을 모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문제는 F코인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트레이딩 마이닝 붐이 불고 있습니다. 코인제스트, 캐셔레스트 등 국내 중소형 거래소들이 채굴 수익 분배형 거래소 토큰을 속속히 내놓으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인 코인제스트와 캐셔레스트의 거래소 토큰 단위의 가격에 단기 상승을 노리고 뛰어든 투자자들이 그렇게 한때 모여들며 한 2달여 만에 순위가 바뀌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코인일스 기준으로 12일 국내 거래소들의 거래량은 코인제스트가 빗썸을 제치고 1위를 달성했으며 빗썸이 2위, 캐셔레스트가 3위, 업비트가 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코인제스트와 캐셔레스트는 거래소 자체 토큰인 코지와 캡을 발행해 거래소에서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만큼을 자체 토큰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트레이딩 마이닝 방식을 이용해 이용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들은 과연 순항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이들 역시 F코인과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코인제스트는 지난 7월 18일에 500원으로 이제 공개된 이후에 한 달여 만에 최고가 8,350원을 기록하며 16배가량 상승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 그러나 이내 거래량의 급격한 감소를 보이며 가격 또한 곤두박질쳐 17일 기준 4,3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캐셔레스트 역시 지난 9월에 최고가 2.35원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여 17일 기준 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트레이딩 마이닝 거래소들의 모델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배당을 주고 실거래에 대해 인센티브를 토큰으로 지급하는 형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최고령 거래소들의 토큰은 원래 가질 가치보다 더 빠르게 가치 상승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이득을 최고령 토큰을 이용해 이용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 자체는 이제 새로운 시도로 볼 수는 있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량 증가를 막기 위한 도구들과 거래소의 자정작용이 필요합니다. 이에 일부에서는 앞선 거래소들의 비판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지속 불가능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나선 트레이딩 마이닝 거래소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계 트레이딩 마이닝 거래소 비고고는 거래소 토큰의 가격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노드 선정 방식을 통해 기관 투자자들이 합의체를 구성해 이제 운영을 하고 코인 상장 권한을 부여하여 자체 토큰의 채굴이 끝난 후에도 거래소의 유동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단점이 보완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다행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블록체인 산업에서 새로운 또 직업군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토큰 경제 설계자인데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ICO 열풍에 너나 할 것 없이 기존의 비즈니스에 블록체인을 결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결과물로 나오는 토큰의 내재 가치는 무엇인지, 토큰을 활용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얻는 이익은 무엇인지 등을 짚어보는 일은 블록체인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요소를 자문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토큰 경제 설계자들입니다. 토큰 경제 설계자들은 주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서 블록체인의 토큰 경제와 결합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토큰 경제 설계자는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대부분은 개발자 출신으로 실제 토큰 경제 설계자라는 표현 대신 그저 개발자라는 직함을 달고 자문을 하는 이들도 꽤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컨설팅 능력뿐만 아니라 개발 능력을 지닌 이들이 보다 적합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이 토큰 경제 설계자들의 향후의 전망도 좀 궁금한데요. 우리 멘토님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현재 토큰 이코노미라고 불리는 분야는 프로젝트의 사업 단위를 분석하고 컨설팅하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토큰 경제 설계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프로젝트 단위가 아닌 블록체인 산업 전체에서 새로운 시스템과 사업 모델을 만드는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로 비탈릭 부테린이 제안한 다이코, 즉 모인 자금을 일정 기간에 나눠 합리적으로 개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펀딩 메커니즘을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고민해야 할 범위가 넓은 반면 실제 컨설팅 사례는 충분히 쌓여있지 않다 보니 매 건마다 이제 새롭게 최적화한 토큰 경제를 만들어야 하는 부담감 역시도 있습니다. 토큰 경제 모델을 초기에 탄탄하게 설계해놔도 완벽하게 나올 수 없는 게 현실이긴 한데요. 예측하지 못한 여러 요소로 인해 계획이 이제 변경되기 때문에 ICO 이후에도 계획을 대폭 수정하면서 업데이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장단점이 공존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시작과 함께 토큰 경제 설계자들의 각광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개선되면서 토큰 경제 설계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새롭게 또 산업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직종이 생겼다는 소식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앤 가이드는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크게 내린 뉴욕 증시가 무색하게 국내 증시는요 현재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또 소식을 챙겨보시면서 안전한 투자하시기를 저희는 오늘도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함께할게요.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